안녕하세요. 이호석의 여의도 스타들. 오늘은 SF플러스의 강방천 회장님과 고태훈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회장님은 제가 처음 뵀는데 청바지를 입고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그게 농사도 짓고 일도 네. 하기 아주 좋아. 일하기 좋아서? 일하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전거 타기도 좋고 일, 사무 일, 농사 일 모든 거 다 좋죠. 네네. 아 그러면 평소에도 청바지 입고 다니시고요? 그럼 늘 거의 뭐 습관인 것 같은데 중독성 물질 같아 청바지가. 아 그런가요? 저는 중독성 물질 좋아하거든요. 청바지가 중독성 물질이고 네네. 스판덱스가 또 중독성 물질 같아요. 아 그러면 스판덱 성격이 있는 청바지입니까? 요즘은 거기에 물이 들면 그 밑에 함유율이 낮은 청바지는 못 입게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사람이 이게 습관이란 게 아주 그래서 우리가 한때 그 스판덱스 회사를 좋아했죠. 중독성 물질 좋아하니까. 거기에 익숙하면 그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본부장님은 근데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예, 저는 또 다른 촬영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촬영이 있어서. 그래서 네, 촬영하고 대기하고 있다. 네. 자연스럽게 온 얘기를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요새 보니까 제가 최근에도 이제 뭐 방송에서 보니까 본부장님이랑 같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오시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 갑자기. 일단 우리 그 보석 같은 이제 피터의 말이 저는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 이제 ETF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피터의 주도하에 이제 만들었고 이왕이면 이제 본인이 나와서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또 본인이 또 쑥스러워하기에 그럼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요즘 저 본인 혼자 독립하겠다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인연의 고리만. 만들어주고. 네네. 좋은 의미로 그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게 사실 보면은 강방천 회장님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이름 날리시고 영향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후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걸로. 네. 그리고 오늘 좀 비중은 제가 그러면 회장님한테는 질문을 덜 드리는 걸로 그러면 좋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이 앞전에 방송 나올 때도 우리 피터를 좀 많이 했으면 했겠다 했는데 거의 50대 50으로 해가지고 50대 50으로 미안해가지고 혼났어요. 근데 또 이제 회장님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이제 뭐 방송에서 제가 이제 방송 이제 하나 봤는데.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테슬라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는 되게 좀 강한 어조로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얘기하셔도 되나 싶은 강한 어조로 얘기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좀 너무 귀여워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거의 뭐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여워하는 모습이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좀 한번 먼저 좀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매니저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애널리스트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본인의 생각을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런 그 이슈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웬만한 그 컨빅션이 없으면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컨빅션이 있고 진정성이 있어야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딱 그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면. 그래요. 한 가지만요. 네네네. 사실 모 방송에서 반드시 사회 기후로 사실 그런 얘기하면 상당히 어려운 위험한 얘기잖아요. 그럼요. 잘해봤자 본전. 그럼 제가 남한테 주식 하지 않는 것도 잘해봤자 본전이더라 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사야 할 종목으로 테슬라를 얘기했고 더 중요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분산하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 속에서 제가 그 테슬라를 좋게 배운 이유는 사실 이제 확신의 정도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 첫째 그 자동차 그 시장이 너무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현상적으로 전 세계 산업 중에 건축 시장, 그 외 유통 시장 말고는 가장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으로 저는 봐요. 연간 한 3,500조? 네, 3,000조, 4,000조.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비모리 합쳐서 700조 원, 핸드폰 시장이 한 500조 원,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현재 14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3,500조 원의 시장의 생태계를 누가 만들 것인지의 문제에서 저는 주목을 안 할 수가 없고 자동차 산업이 산업 크기에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자동차의 산업 생태계 자체가 바뀐다는 것에 저는 주목해요. 큰 시장 자체가. 엄청 큰 시장인데 그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 브랜드 위주의 컨셉에서 그 소프트웨어적 생태계 위주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사실 저는 항상 온전체 인간 사실 이제 비유를 좀 나쁘게 듣지 말고 온전체 인간은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정신이 혼재 있을 때 영혼이 있을 때 사실은 인간이 되잖아요. 맞아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며칠에 썩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제조업에 길을 못 쓴 이고 최근 들어서 네네. 영혼이 없는 하드웨어 게임은 수명이 다 끝이 있다라고 봐요. 영혼이 없는. 왜냐하면 하드웨어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만 하드웨어적 자동차 회사들은 브랜드형 자동차였고, 그렇죠. 벤츠, BMW, 네네. 그리고 하드웨어적 즉 60만 있는 자동차였어요. 그것은 눈만 뜨면 달아져요. 감모가 되는 거죠. 감가가 되죠. 그러니까 지저분해지고 막 떨어지고 그냥. 근데 영혼이 담긴 자동차, 즉 OS와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자동차가 미래의 자동차를 만들어낼 경우, 그 둘이 충돌됐을 경우 누가 이길 것인가? 소프트웨어, 즉 영혼이 담긴 자동차는 눈만 뜨면 새로워져요. 왜? OT를 통해서 OTA. 그렇죠? 매일 소프트웨어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구조 속에서 하드웨어적, 즉 OS와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지 않는 60만 있는 하드웨어만 공간이 있는 브랜드인 자동차는 게임이 끝난 거다. 그래서 엄청난 시장에서 하드웨어적 영혼이 없는, 즉 소프트웨어 기반이 안 된, 서비스 기반이 안 된 자동차의 주도권을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자동차 회사로 옮겨질 것이고, 그 생태계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저는 현상적으로 테슬라, 지금 모빌아이 생태계, 또는 애플 생태계, 또는 웨이모 생태계 등등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회사가 이제 테슬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제가 보통 이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LC 레이쇼를 봐요. 롱텀 밸류. 고객 하나를 획득함으로써 그 고객이 떠나지 못함으로써 미래에 만들어낼 기업의 가치 증가분. 롱텀 밸류와 고객을 처음에 꼬실 때, 고객 획득할 때, 클라이언트 애퀴시션 코스트. 그 비율을 LC 레이쇼가 저는 플랫폼 기업의 저기값이라고 보는데. 잠깐만요. 제가 들으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고, 카카오톡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가입시킬 때 들어간 비용. 그렇죠. 비용. 이 이제 CAC. 네네네. 클라이언트 애퀴시션 코스트. 사람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돈을 얼마나 드릴 거냐. 그렇죠. 마케팅이 되든 그렇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만드는 비용이든 어쨌든 그렇죠. 그런 게 다 들 텐데. 고객 한 명을 데리고 오는 비용. 오케이, 데리고 왔어요. 일단.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친구가 언젠가 나갈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여기 안에 모여 있는 동안에. 그리고 오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롱텀 밸류. 계속 이 친구가 있으면서 이 회사에 지출하는 비용, 회사의 매출이 있죠. 그 레이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플랫폼 기업의 속성값이다. 기본적인 전통적인 재무제표에서는 수익 비용 대의 원칙 때문에 비용과 레버뉴가 거의 일치돼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쪼개도 사실은 선급금, 선급비용 그런 걸 가지금 이제 조정을 하지만은 거의 일치하는데, 그렇죠. 플랫폼 기업, 특히 구독 매출 같은 경우에는 CAC와 롱텀 밸류, LTV죠. 그걸 나누는 값에서 나는 가치의 PR이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는 보거든요. 그런 근데 그거는 누가 만든? 저희 회사에서 우리가 진짜요? 만드는 거죠. 피터님이 만드신 거예요? 피터가 만들었지. 근데 되게 혹하는데요. 아니 항상 새로운 세상에 정해진 룰보다는 우리의 의심과 해석 정신에서 새로운 측정 도구를 만든다는 정신이 항상 있는데, 어쨌든 롱텀 밸류 그의 L하고 CAC 클라이언트 애퀴시션 코스트의 CGR을 빼서 LC 레이쇼라고 정했을 때, 이 모형을 테슬라로 대입해보자. 다 테슬라를 고객 꼬시는데, 자, 파는 거 차를. 그쵸. 그것도 비용이 안 들어요. 돈이 들어와. 그것도 오퍼레이팅 OP 마진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차를 팔잖아요. 그것도 연간 1년, 2년 대기시키면서 코스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 카카오톡에 마케팅비도 안 쓰잖아요. 테슬라는. 우리 지판이고 뭐 난리죠. 그래서 CAC에서 지판이라는 관점에서 또 저희랑 또 비슷한 점이 좀 있네요. S 플러스랑.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잠깐 거들었습니다. CAC는 낮고, 네네네. 롱텀 밸류는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 FSD 그 구독료 벌써 199불 받잖아요. 매월. 그렇죠. 1년에 250만 원 정도 받는 건데 충전 인프라에 충전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온갖 그 보험까지 지금 출시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자동차에 있는 그 배터리를 삽에 망으로 연결하는 전력 발전소까지 분산 전력 발전소까지 테슬라 컨트롤하면서 전력을 파는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LTV가 나올 것인가라고 환산한다면 저는 테슬라에 강한 확신을 갖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나는 우리 테슬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플랫폼 기업의 평가 항목으로서 LC 레이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의 토론의 상당 부분은 롱텀 밸류와 CAC 값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할 것인가가 저희 회사의 이제 최근 뭐 몇 년 동안의 화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ETF도 플랫폼 기업으로 먼저 냈던 것도 사실은 그런 기초화해서 이제 낸 거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산업 자체가 크다. 두 번째 하드웨어적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OS에 대한 시장으로 바뀌어버린다. 바뀌었다. 그 속에서 테슬라는 지종이 될 것이다. 그 중에 저는 원오브댐이 아니고 어찌 말하면 원리원? 사실 저는 원오브댐의 질서에 있는 회사보다는 원리원의 질서에 있는 회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경쟁을 피하고 독점을. 그런 점에서 테슬라의 가치는 지금 현재 애플이 뭐 3,000주까지 찍었지만은 미래 일경을 누가 찍을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아마도 테슬라가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보면서 우리 글로벌 액티비티에서도 이제 비중이 20% 이상으로 담고 있는 이유도 그렇군요. 저희들 확신에 기초한 결론이죠. 말씀하신 거랑 행동을 일치하고 계신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공정의 혁신도 알다시피 기가프레스, 배터리도 그 4680, 뭐 170이나 지금은? 뭐 170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4,000개의 셀이 들어가는데, 뭐 4680 같은 경우는 뭐 900개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온갖 군대에서 저는 혁신이 있는 아주 멋진 회사 같다고 보는 거죠. 회장님 시간을 더 쓰면 안 돼서 그렇긴 한데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고 진짜 딱 하나만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만드는 그런 소위 말하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단어는 그 두 가지 단어 중에 뒤쪽에 있는 혁신이라는 단어보다 앞쪽에 있는 파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괴적 혁신이 계속되다 보면 파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파괴적 혁신의 대상이 됐던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좀비 기업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좀비 기업의 비중이 너무나 높아져서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걱정되거든요. 오히려 테슬라가 잘 된다는 건 너무 좋은데 걱정될 정도여서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되는데 혹시 그게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사실 우리 옷, 뭐 마이크 모든 것도 혁신의 산물이거든요. 그렇죠. 뭐 무선 마이크 나오기 전에 유선이 이제 횡행했고 또 이어폰도 아이폰 뭐지 에어팟이 그것도 전부 혁신의 산물이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도 혁신의 산물이고 혁신이 없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실은 다른 시스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에 비해서 비교 열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혁신은 우리의 필수 불가결하고 혁신이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소득을 만들고 소득이 소비를 만드는 구조는 영원한 자본주의 두 가지 바뀔 것 같아요. 혁신과 소비. 다만 궁극 혁신인가 혁신조차도 궁극 혁신인가 아니면 짧은 혁신가의 차이가 있기도 해요. 제가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레모네이드라는 미국의 그 보험사를 좋아했어요. 아주 혁신적인 보험회사의 스트럭처였어요. 우리 그 자동차 보험 시장 맞지? 자동차 보험 시장 등등. 근데 테슬라의 보험 상품을 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테슬라의 보험 상품에 파괴당하는 혁신으로 볼 만큼 세상을 막 그러고 요즘은 궁극 혁신이 뭘까?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조만간 그 혁신조차도 스쳐지가는 혁신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궁극 혁신이 뭘까라는 고민을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에너지도 궁극의 에너지가 대관절 우리는 수소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헬스케어에서 궁극의 의료 행위가 뭘까라고 하는 게 생명공학인데 아주 이 두 가지 영역에서는 궁극이란 질문에 답을 하지만은 사실 그 과정 굉장히 지난해요. 이쪽에서 수소 에너지의 혁신이 어떤 기업한테 가치를 잉태할까? 또 그 생명공학대 유전자 관련 산업이죠. 이쪽에서 어떤 기업이 혁신의 주동자가 될까는 아직 퀘스천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의 혁신이 뭘까라는 이제 속에서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게 인공지능.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적 혁신이라고 봐요. 궁극 혁신 두 가지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우리 우리 이효숙 대표님 얘기처럼 혁신은 늘 존재하는데 다만 궁극 혁신에 가까운 혁신인지 아니면 살짝 스쳐지는 혁신인지에 대한 고민은 늘상 깨어있는 그 의심과 해석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머리를 한 여러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제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그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책을 읽었는데 도끼. 아니 도끼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면 그건 책이 아니다. 그런 거죠. 이게 뭔가 좀 제가 오늘 좀 뭐 여러 대 맞은 것 같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겠는데요. 너무 좀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고 했던 분야를 딱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곱씹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장님은 잠깐 이제 옆에서 구경하시고요. 본부장님께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매니저 분들한테 제일 이제 저는 만나 뵈면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식의 이제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지금은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제가 주식이라는 그 자산 자체를 좀 의미 있게 접한 게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재무에 대해서 배우고 주식에 대해서 배웠지만 사실 그 전까지 그냥 투기 혹은 뭐 너무 도박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좀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재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이 주식이라는 자산을 좀 멀리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와서 에셋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운용 철학을 배우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소비자 지갑에서 출발하는 운용 철학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회장님 말씀하신 소비에서 그러니까 이게 혁신부터 방금은 설명하시면 내려왔지만 소비에서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 소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을 사는 행위, 기업과 동반자가 되는 행위라는 이 개념 자체를 처음 받아들이고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운용 철학을 좀 그대로 많이 받아들이게 돼서 제 주변에서도 예를 들어 뭐 메타버스 같은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면 단순하게 메타버스로 얼마 벌 거야 뭐 이런 개념보다도 메타버스라는 게 내 삶에서 어떻게 효용을 가지게 되는지 뭐 AR, VR이라는 기기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서비스를 여기서 쓰게 될 건지 효용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 저희 회사의 운용 철학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배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저희 회사에 와서 주식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저걸 저렇게 다 알고 있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현상들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다 익히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신선해서 그런 노력들을 좀 회사 안에서 좀 배우면서 그런 운용 철학으로 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면은 아까 그 회장님에서 얘기해 주셨던 건 비슷한 게 전체 시장의 크기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소비자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소비자가 쓰는 돈을 전 세계적으로 다 더해보면 얼마다. 근데 거기서 얼마를 누가 얼마 가져갈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큰 그림에서. 그죠? 전체 시장을 만약에 얘가 다 먹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런 계산까지 하면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에서 많이 계산하는 TAM 방식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겟 마켓이 얼마나 어세서블 마켓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런 걸 어림잡아 계산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숫자들을 굉장히 처음에 많이 공부를 했던 것들이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은 얼마고 지금 그럼 온라인 상거래 시장 침투율이 30%까지 올라왔는데 얼마나 더 남아있고 미국은 지금 전체 소매 판매액 중에서 13%까지 이커머스가 올라왔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도록 훈련하는 게 저희 SF플러스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저희 출신들이나 저희 안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숫자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침투율의 개념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함께해야 주식이라는 자산은 결국 리치 투게더 저희 펀드의 이름처럼 같이 부자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점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항상 회장님도 강조하시고 저희 있는 매니저들도 다 그런 숫자들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S플러스 출신 분들 매니저도 그렇고 여러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다 잘하세요 주식을. 어디서 배웠는지 아무튼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되게 잘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는 애널리스트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네. 애널리스트 뭐 이런 거 콜도 잘 안 하고 맞나요? 예, 그 저희가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사실 근데 네. 그 증권사에 계실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 네, 직접 못 모신 거고 네. 오히려 뭐 저는 리서치 정보를 많이 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네네. 관점이 아무래도 저희랑 비슷하게 무형자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도움은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을 무조건적으로 뭐 배척한다 이런 거라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판교에 있잖아요. 회장님이 판교로 오신 이유 자체도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2008년부터 글로벌 리치 투게더라는 해외 펀드를 직접 운용하면서 직접 주식을 사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뉴욕에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소비자 지갑을 보고 기업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시장에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해서 하면 어차피 할 수 없는 저희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분석을 똑같이 하다 보니 판교에 있고 세미나의 횟수가 좀 적고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 자주 안 부르게 되고 특히나 뭐 시황이나 전략 이런 부분은 거의 잘 안 듣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들어오는 거가 좀 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독특한 집단이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 독립적인 사고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남들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없죠. 네. 기본적으로 나만의 생각이 맞는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진짜 맞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그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의도에 있으면 옆에서 야 뭐가 나온대더라 뭐 어떤 데더라 막 이 너무 많이 들려서 근데 아예 그 얘기를 안 들으시려고 가신 거잖아요. 예, 그냥.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판교로 이사하시고 나서 이제 가신 거예요, 보면. 예, 저는 이제 판교로 옮긴 다음에 첫 기수여서 처음부터 판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 주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워서 뭐 여의도에서 오셨던 분들이나 원래 그거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면서 주식이라는 자산을 의미 있게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사고하는데 그렇게 어색해하지 않는 예, 훈련 방식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출신분들이 간혹가다 S플러스 약간 청학동에 있는 사람들 같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저희도 뭐 인정은 하는데 저희 뭐 청학동 안에서 의미 있게 공부 잘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나 더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회사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S플러스에서 최근에 이제 그 상품을 하나 출시했다고 하시던데 그 무슨 상품을 거예요? 저희가 액티브 ETF를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출시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ETF라는 것이 원래는 패시브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가치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주식을 살 때 가격보다는 가치가 우선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사야 되는 거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굉장히 커지면 비중이 지수 안에 편입이 되게 되고 편입 비중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돈이 더 모르게 되는 수급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까 가치가 가격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러한 구조가 ETF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오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액티브 ETF라는 걸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에서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끔 방향을 주셨고 저희도 그럼 액티브 ETF라면 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액티브 펀드로서 계속적으로 종목을 잘 고르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역량을 ETF에 반영을 한다면 고객분들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는 상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포인트로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됐고 처음에 사실 제가 회장님께 이 말씀을 드렸을 때는 ETF가 원래는 패시브 ETF만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원래 패시브 ETF가 회장님 원래 그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마르크스주의보다 나쁘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아하셨다가 이제 액티브라는 상품이 있고 액티브라는 상품이 뭐 미국에서 아크 같은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아크 같은 운용사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우리의 사상적, 철학적 관점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 안에서 그런 확신을 올해 얻게 됐고 상품 준비해서 이제 11월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이 액티브고 이쪽이 패시브면 그러니까 액티브랑 패시브의 장단점이 있는데 ETF는 뭔가 이쪽에만 있을 것 같았는데 ETF라는 거는 이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ETF의 특징은 로우 피가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낮아서 그러니까 ETF가 많이 먹어가지고 패시브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보면은 뱅가드는 그럴 수 있는데 블랙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수많은 그 테마 ETF가 많아서 사실상 그게 뭐 아크가 유명하긴 하지만 그것도 액티브 펀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액티브 펀드이면서도 액티브 즉 알파를 추구하는 펀드 중에서도 ETF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크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이 야 아크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에셋 플러스에서 나왔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다만 저도 이제 좀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조금 비판적으로도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무조건 좋아요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를 대거 담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종목들도 담아서 이게 나중에 ETF에서 돈이 들어갈 때는 괜찮지만 돈 빠질 때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유형의 어떤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그 어느 회사보다 저희 회사가 많이 이해하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2016년에 운용자산이 굉장히 커진 다음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국면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장님 포함해서 저희 그 매니저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ETF 사이즈가 사실 100억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ETF 고객들을 저희는 최우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ETF의 특징이 뭐 매니저로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PDF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이 다 노출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좋아하는 보석 같은 종목들이 바로 노출돼 버리니까 오히려 ETF를 사시는 고객들이 아니라 ETF 주변부에서 수급 효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좀 얍삽하게 이렇게 보면 내가 보면은 아니 에셋 플러스 잘한다는데 거기 있는 종목을 내가 사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는 그 액티브 ETF라는 거는 그냥 종목을 담아놓고 내가 지금 10% 담겨 있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10% 가는 그런 펀드가 아니잖아요. 액티브 펀드라는 거는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실적을 팔로우업하고 이 기업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편입 비중을 조절하는 게 액티브 펀드의 펀드 매니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똑같이 사시더라도 비중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가져가시는 비중 자체가.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100억이라는 자금으로 설정될 때는 그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이미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의 비중으로 꽉꽉 채워놓고요. 그다음에 이 펀드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비중은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을 고려해서 저희의 수급 효과로 인해서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오가닉하게 이 기업 자체의 시장 가치가 올라가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놓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0억으로 설정했지만 지금 벌써 설정 규모가 200억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러한 중소형주들 비중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던 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이미 코리아 리츠투게더에 4천억 사이즈의 공모펀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효과가 얼마나 중소형주들한테는 영향을 미칠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서 판단을 한 거고
그런 중소형주들 특히나 시가총액 1,000억에서 5,000억 레벨에 있는 기업들은 이거 앞으로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2-3배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저희 수급 효과 때문에 사면서 올려버리고 뭐 팔면서 빠져버리고 이런 저희의 투자 방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을 사이즈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우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워낙 작은 종목이고 뭐 메인 매니저들이 좀 많이 주목하는 종목도 아니었고 뭐 좀 새로운 종목이네 이러면서 약간 그런 수급 효과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운용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대답하시기 어려운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네. 한번 그 질문을 회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좋고 이건 아예 그냥 편집을 하셔도 좋고 네, 이건 알아서. 아니 저도 늘 업계에 있으면서 늘 고민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 운용사들이나 펀드들이 잘 됐을 때 보면은 AUM이 계속 늘어나요. AUM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AUM으로 돈 받아온 거 가지고 내 종목을 사니까 수익률이 좋아져요.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AUM이 더 들어와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수익이 더 안 좋아지니까 자금이 빠져요. 자금이 빠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아야 돼요. 그럼 수익률이 안 좋아져요. 더 팔아요.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그런 사이즈나 이런 고민들에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특히 한국처럼 시가총액이 적은 나라를 대상으로 한 펀드, 저희 이제 펀드가 4개 있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펀드, 글로벌 리츠투게더, 네. 차이나 네. 그리고 스파시아 그리고 코리아가 사실 시가총액 2,000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투자 대상 펀드는 돈이 들어오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돈이 나고 환매가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빠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저는 자기 강화적 수익률 왜곡 현상.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없앨까? 그래서 방금 우리 피터가 2016년에 우리 펀드명이 나가면서 6조 4천억 운용자산에서 5조이 나갔어요. 우리 펀드 환매가 6조에서 6조 거의 4-5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환매가 있어요. 눈만 뜨면 그 속에서 그 전에도 이 자기 강화적 수익률 왜곡 현상에 대해서 얼뜻 알았던 내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걸 겪어보니까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앞으로 펀드를 만들 때는 이 자기 강화적 수익률 왜곡 현상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펀드가 뭘까라는 고민이 저희 내르스에 항상 꽂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엔 ETF에서도 결국은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환매를 해도 팔아도 시장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종목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판다 하더라도 무가치한 것은 돈이 들어와서 올랐던 종목이 돈이 그냥 나갈 때 빠지는 종목은 무가치한 종목은 원위치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가치 있는 종목은 설령 환매의 영향권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은 그냥 가치 있는 종목은 살 거단 말이에요. 보온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치 지속성과 확장성이 있는 종목을 우리는 더더욱 추구해야 된다. 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 우리 ETF도 테마나 업종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플랫폼으로 성장할 생각하는 수 있는 업사이드가 그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 생각한 게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확장 가능 가치를 담보하는 그나마 괜찮은 거라고 항상 늘 우리는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ETF 설계했던 이유도 방금 이 대표님께서 했던 것처럼 자기 강화적 수익률 왜곡 현상인데 펀드가 컸다가 펀드가 환매됐을 때 좀 더 자유로운 복원력이 좋은 펀드에 구상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 오늘 소형 종목을 이제 많이 했던 것처럼 나가면은 어떻게 팔 것인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점도 우리가 처음에 자동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비중이 낮아지게 되고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게 되면 소프트 클로징. 소프트 클로징. 그러니까 코리아 펀드가 아까 4천억 정도 하고 계신데 소프트 클로징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펀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오면은 클로징 해야 될지는 아직 이제 고민을 안 해봤지만 1조 이상 되면 거의 열중 무너져.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6년도 6조 4천억 할 때 코리아 펀드가 얼마?
3, 4조, 그 4조? 공모 펀드로는 1조였고 기관돈. 예, 기관돈이 거의 한 5조, 4조 이 정도. 5조 좀 되니까 그 5조이 들어오면서 수익이 굉장히 올랐던 거예요. 나가면서 다 빠져버린 거. 다는 안 빠졌는데 그나마 가치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운용사보다도 치밀하게 생각했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펀드는 적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펀드에 담는 기업은 수급만이 아닌 가치 지향적인 종목. 그것도 가치도 지속 가능 가치, 확장 가능 가치를 담보하는 이왕이면 그런 유형으로 우리는 펀드를 그 컨셉을 기획해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고민이었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걱정을 했던 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은 너무 자연스러울 그렇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그 투자자들이 소비자들이 신뢰를 많이 잃었던 것도 결국은 그런 거였어요. 누가 좋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또 돈도 안 진다고 수익도 안 좋아요. 그게 너무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거를 진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고 그 생각에 기반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돼서 ETF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달라 이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출시하신 지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의 반응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의 평가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예, 뭐 지금까지 저희 반응은 굉장히 좋은 반응이고요. 저희가 좋은 반응이 되었던 거는 저희 출시하게 된 배경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시하게 된 배경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아크 같은 운용사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리서치를 고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운용사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딜까? 저는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회장님 같은 브랜드가 사실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리서치를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들을 먼저 잘 평가해 주니까 회장님 가지고 계신 브랜드를 먼저 잘 평가해 주기 때문에 지금 고객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액티브 ETF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나오는 패시브 ETF들을 보면 특정 테마나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메타버스 펀드만 해도 지금 이미 운용 자산이 1조가 넘어갔죠. 출시된 지 한 6주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엄청난 자금이 몰려든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테마나 업종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사실 메타버스라는 것도 한 10년 뒤에 과연 그 존재할 수 있을까? 100년 가는 펀드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언제 도대체 고객들은 나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 눈치 봐서 나와야 되죠. 네, 눈치 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저희는 항상 SF플러스 자체가 100년 가는 펀드 아니면 아예 만들지 말자라는 고민을 항상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관점을 새롭게 정립을 해서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잘 선정을 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편입하고 액티브하게 비중을 조절하는 펀드를 만들자라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그럼 100년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100년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 이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둔 ETF를 계속 출시하는 거지 뭐 특정 테마나 업종을 하지 말자라는 논리를 가져갔었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컨텐츠들 뭐 유튜브 영상도 회장님과 저랑 뭐 촬영도 하고 홈페이지도 그렇게 제작하고 제안서도 그렇게 제작을 해서 고객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아무래도 ETF라는 건 고객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리테일에서 사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잘 전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초기에 반응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운용 수익으로 잘 보답을 또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저희 팀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고민이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개런티하는 거, 보장하는 거. 두 번째는 단기 성과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회장님께서 테슬라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테슬라 주가가 내일 당장 빠지더라도 그건 보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얘기를 되게 질문을 많이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들은 느낌은 적어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진정성은 많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그런 그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되게 좀 진정성을 제가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좋지? 이런 질문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한테 맞지도 않는데 뭐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치투게더라는 공모 펀드를 이미 운용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소수 펀드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딱 그냥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글로벌을 아우르는 글로벌, 차이나, 슈퍼아시아는 이제 동남아권 아세안 국가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거고 코리아 펀드 이렇게 공모 펀드가 딱 있는데 이 공모 펀드는 정말 그 지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매니저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기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적합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ETF로 넘어가 보면 ETF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권사 MTS를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주식 거래를 하시는 계좌가 있으셔야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허들은 한번 넘어선 분들이겠죠. 그러면 네네. 그 계좌를 만드신 분들 안에서 직접 주식을 하기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직접 주식을 할 영역은 본인들이 하시는 영역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에셋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액티브한 관점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산다라는 그 투자 포인트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는 리치투게더에 완전히 맡기는 것보다 조금 더 난리지가 있으신 분들이 ETF에 좀 더 적합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직접 주식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뭐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저희 펀드를 통해서도 수익을 함께 보시고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뭐 영상도 찍고 계속 소통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도움을 받으셔서 또 직접 주식을 더 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조화롭게 포트폴리오 안에서 구성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투자자분들을 저희는 대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실 이게 그 30대인 저한테는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은 약간 사이버머니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30년 뒤에 퇴직해서나 찾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긴급한 일, 막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아니면 찾을 수 없는 돈이다 보니까 약간 묻지마로 ETF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저희는 오래가는 펀드를 할 거고 20-30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퇴직연금에 있는 자산을 저희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 뭐 충분히 좋은 리치투게더의 꿈을 같이 좀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뭐 회장님 분량은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초반에 네네. 우리 판교 사실 저희 회사의 이제 어프로치는 기본적 이해를 기초로 풍부한 상상력을 작동시켜 온전한 가치를 찾아라라는 게 저희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풍부한 상상력을 작동시켜서 온전한 가치를 찾아라. 기본적 이해가 없이 상상력만 작동시키면 뻥꾸라가 되고 구라가 되고 기본적 이해만 있고 상상력이 작동시키면 남들이 아는 가치 이상을 모른다. 그런데 이제 판교로 우리가 제주도로 이사 가려던 이유도 한 번도 여의도에 근무해 본 적이 없던 이유도 아마도 이제 기본적 이해는 다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너무 많아서 문제죠. 맞아요. 여기에서 더 높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영역을 작동시키는 구조로서 항상 우리 회사는 이제 서울 밖에를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판교에 있고 그 속에서 항상 그 미래의 좋은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체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핵심 요체는 리더의 그 통찰력 그리고 리더의 추진력, 리더의 사업 의지 이 3대 요인이 만든다. 이제 그런 점에서 세상 항상 그 기업을 이제 보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주식은 바로 기업이라는 질서 속에서 이제 본다는 이제 믿음이 저희 회사 이제 기본적 관념 토대이죠. 그리고 펀드를 항상 저희들도 뭐 진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펀드 100년까지 하는 펀드를 만들기조차 기획조차 하지 마라. 그건 사기다. 사실 저희들이 2008년에 출시한 4개 펀드를 지금까지 운용하고 더 이상 안 만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랩 어카운트 등등 가끔은 시류에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의 상품이 등장하기도 해요. 한때 랩 어카운트. 맞아요. 근데 저희들은 랩 어카운트에도 사실
하자해도 그건 나쁜 상품이다. 그건 일시적인 상품이지 몇 년도 가지 않은 상품에서 저희들이 이제 거절을 한 적도 있고 이번 이제 ETF도 사실 테마 업종 같으면 2, 3년 후에 내가 그 테마가 죽었는데 내가 펀드를 운영했다 이유만으로 내가 테마형 펀드를 ETF를 운영했다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테마를 보면서 내가 나가서 우리 펀드 사주세요. 라는 것은 저희 체질 저희 마음에 동의가 안 되니까 사라지는데 우리 펀드 살리기 위해서 조정 곧 끝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저희 고민은 5년, 10년, 20년 후에 이런 테마와 이런 업종이 분기점을 맞을 때, 즉 가치가 이탈될 때 내가 스스로 나를 고백하면서 이 펀드 청산하겠습니다라는 자존인 것을 없으면은 처음에 기억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속하고 확장 가능, 최소한 100년간은 컨셉이 되지 않을 만들지 만다고 하면서 이번에 최초로 이제 시리즈 1으로 플랫폼이고 이제 두 번째 시리즈 2로 이제 하는 게 대장쟁이 컨셉으로. 대장쟁이는 항상 세상 호불호이 늘 반복되잖아요. 네. 호황과 불황, 호황 속에서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고 시장을 먹기 위해서 그 경쟁이 뒷단에서 엷은 미소를 짓고 있는 대장장이 컨셉으로 하는 시리즈 2를 기획하고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사실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거 ETF 그런 거 펀드가 아니면 그냥 만들지 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 회사의 각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혹시 좀 뭐 플랫폼도 왔다 갔다 하겠죠. 네네, 그렇죠. 변동성만 좀 낮을 뿐이지 세상에 항상 리니어 직선 없잖아요. 그럼요. 항상 요건데 그 속에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펀드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부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 그러니까 뭐 되게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TF를 만드는 기획을 냈을 때 아니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웬만해서는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황이 야 100년 할 거 아니면 가져오지 마.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지금 뭔가 진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길래 아까 뭐 사업의 추진 의지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지가 있었길래 만드셨나 그건 좀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은 저희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랑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서치를 기반으로 액티브 ETF는 결국에 움직여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에서부터 출발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몸담고 있는 SF플러스가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피터자. 네, 거기서 출발했는데 사실 저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한테 맡기실 거라 사실 생각은 안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 생각을 가장 확신 있게 하고 있는 사람이 저다 보니까 회장님 말씀하셨을 때도 이거는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컨셉을 잡는 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서 액티브 ETF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회장님이 더 많이 구상을 하시고 더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 혼자 뭔가 뭐 신사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뚫어냈다라기보다는 제가 ETF라는 상품을 가져온 거를 회장님이 거기서 더해 나가면서 저희가 오빠가 짓은 거야? 아니 콜라보가 됐던 거고 좀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ETF라는 그 새로운 상품을 보면서는 사실 원래 공모펀드 매니저들은 그냥 주식쟁이들이어서 주식 그렇죠. 찾는 데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 금융시장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유동성 공급자는 어떤 역할이고 또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 에피소드 갑작스럽게 그때 뭐 ETF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ETF야 하면서 이제 뭐 내가 언제는 얘기를 했지만 ETF는 내가 가장 싫어한 거잖아. 근데 패시브 ETF는 나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오르면 사야 되고 그렇죠. 따라 사야 왜 주식을 오르면 삽니까? 쌀 때 사야지. 그러니까요. 그지 작년에 무슨 신풍지약인가 뭐 시가총액 10조 되니까 ETF에 넣겠다는데 지금 현재 7분의 1 토박이잖아. 왜 그게 쌀 때 안 사고 비쌀 때 사면 그래서 나는 진짜 패시브 ETF는 왜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까? 이거는 성공 투자 원칙에 배반한다. 두 번째로 게으른 펀드 매니저가 먹고 사는 펀드다. 왜냐하면 벤치마킹이 발표되니까 매일 발표되거든요. 그럼 사면 돼요. 어차피 엊그제 벤치마킹 15%에 주가 올라서 25 되면 20 사야 돼요.
네, 저는 제가 패시브 매니저들 많이 알아서 동의는 못하고 그래요? 고개만 끄덕거리겠습니다. 고개만 끄덕거리겠습니다. 네네. 또 다른 영역에 하는 일이 있어요. 아니 그럼요. 아니 계산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ETF 할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액티브 ETF 얘기하더라고. 액티브가 뭔데 이거? 그래? 근데 이제 물론 또 하나 질문. 그게 동의하는데 야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해서 단기적으로 거래 접근성, 거래 접근성, 또 내용의 투명성 이 두 가지는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거래 쉽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자 될까? 야, 한국의 부동산이 왜 부자 됐겠냐? 거래 안 되니까 부자 됐지. 가격이 보이면 늘상 사고 팔고 가니까 맞아요. 사실 견디지를 못해. 야, 맞아요. 아무리 투명하고 거래의 접근성이 좋다 해도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가격이 안 보여야지. 왜 가격만 매일 초마다 보이는 상품이 뭐가 좋냐? 라고 해서 혼자 고민을 한 달 동안. 가격 보이는 게 뭐가 좋지? 부자로 만드는 펀드 과정에서. 그렇죠. 나는 사실 성공 투자는 좋은 것을 오래 함께 하라. 근데 오래 함께 하려면 안 보이는 게 좋거든요. 안 보이는 게 좋거든요. 근데 매일 초마다 거래된다는데 그런데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고 판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래 견디게 하는 힘에 기초 자산을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테마 업종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으로 접근해야겠다. 왜냐하면 가중에 사고 팔고 사고 해도 사실 가치가 지속 가능하다고 이제 투자자들이 믿는다, 우리 펀드를 믿는다면은 오래 함께 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러면 이양하려면 피터야 우리가 그 펀드가 담고 있는 기초 자산의 값이 이양이면 지속 가능한 가치를 담보하고. 이양이면 확장 가능 가치를 담보한다면 늘 변화의 세상에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떨어질 때 우리가 나가서 곤할 수도 있고. 라는 점에서 이제 그 액티비티가 탄생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둘이 가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제가 설득을 당해서 나왔는데. 네. 아무튼 제가 옆에서 봐도 저 회장님 모셨으면 지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분을 어떻게 설득시켜가지고 이게 이 펀드가 나왔다는 게 이 어린 아이라고 한 생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ETF가 이 생명체가 나오는데 과정에서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도 한편으로 좀 그래도 좀 신뢰가 간다라는 느낌도 들고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시는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의도 스타들에서 강방철 회장님과 고태훈 본부장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그냥 기탄 없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본부장님부터 먼저. 오늘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신 건가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저는 예전부터 채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도 공감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제 워낙에 운용업에 대해서 잘 아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또 필요한 질문 또 이 운용업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고객분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았던 시간이 제일 좋은 거는 진짜 투명하고 솔직한 게 아닌가 그게 제일 강한 힘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여과 없이 질문 많이 드렸습니다. 네. 회장님도 괜찮으셨나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도 있거든요. 이효석 아카데미. 거기도 한번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카데미. 네, 이효석 아카데미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채널인데. 학사도 돼요? 그럼요. 석사, 박사만 출연한 게 아니에요. 노.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의 스승님이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